지금 한국 사회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6월 한국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장소가 전 세계 3천만 명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주인공은 프랑스에서 온 20대 유학생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신비한 공간이 한국인의 저력과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약자와 강자의 대비 속에서 반전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세계가 놀란 한국의 마지막 희망 공간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네스 르클레르입니다. 한국에 온 지 정확히 3일째. 저는 명동의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에어컨 소리가 지속적으로 윙윙거렸죠. 중개사 아저씨의 입에서 나온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보증금이 300만 원이라고요? 학생인 저는 불가능해요. 제가 한국어로 겨우 내뱉은 이 말에 중개사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온 모든 돈을 합쳐도 2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계약서를 보며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며 품었던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유학 비용으로도 가정에 부담을 주고 있었거든요. 중개사는 다른 매물 목록을 보여주었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강남 쪽은 더 비쌌고 외곽 지역도 교통비를 생각하면 현실적이지 않았죠. 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중개사 아저씨는 제 답답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외국인 학생들이 다 이래요.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을 때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파리에서는 학생, 기숙사가 보편적이었는데 여기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명동 거리의 활기찬 소음이 귀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어요. 쇼핑백을 든 관광객들이 웃으며 지나갔지만 저에게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집을 찾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상황의 심각성은 감췄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대학교로 돌아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저 많은 집들 중에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과연 있을까요? 대학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부동산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원룸, 투룸, 오피스텔, 모든 매물이 제 예산을 훨씬 넘어섰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집 구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곳을 하나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비록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저만의 작은 공간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대학교 학생지원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2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저처럼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호표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프린터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쳤죠. 47번 제가 받은 번호표였습니다. 기숙사 신청 결과 발표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을 때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A사 용지 몇 장에 빼곡히 적힌 합격자 명단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훑어봤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이지훈 한국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가끔 보이는 외국인 이름들을 보며 혹시나 했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번, 3번 다시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죠. 여기도 안 된다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제가 중얼거린 이 말을 옆에 서 있던 중국인 학생이 들었나 봅니다. 나도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15대 1이었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 학생의 체념한 듯한 목소리에서 저와 같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게시판 주변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됐다. 진짜 축하해. 밝은 웃음소리와 서로를 껴안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 광경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남의 기쁨을 구경하는 기분이었어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기숙사도 안 됐어요라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홀로 걸었습니다. 335 모여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밝은 대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에게는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혼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국 학생들이 기숙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 정말 재밌더라. 룸메이트랑 밤새 떠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 대학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시험 기간에는 서로 공부를 도와주고 그런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빈 책상에 앉았을 때 저는 진짜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공부하거나 그룹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저만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가을 풍경도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제 만났던 그 한국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기숙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상황을 설명했죠. 그 학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곳을 알아보셔야겠네요. 정말 괜찮은 곳인가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을 때 그 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은 좀 특별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으시다면 그의 애매한 표현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상적인 한국 생활을 꿈꾸며 왔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기숙사도 적당한 가격의 원룸도 모두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비록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특별한 곳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갈 곳 없는 외국인 학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죠. 그로부터 2일 후 오후 3시 저는 신촌 골목 깊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GPS가 가리키는 주소를 따라 걸었지만 주변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좁은 골목에서 들려오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웅웅거렸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제 얼굴을 달궜습니다. 건물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던 발걸음이 127번지 앞에서 멈췄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한국 학생이 건네준 쪽지에 적힌 주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박민수 총무님께 연락하라고 적혀있던 그 메모를 보며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네스라고 하는 프랑스 학생인데요. 아, 김민호 학생이 소개해준다고 했네요. 올라오세요. 전화 너머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건물의 입구를 바라봤어요. 1층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고 계단 입구에는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시원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가난한 주인공이 살던 곳이라는 이미지만 있었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2층에 도착하니
박민수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키가 크고 건장한 5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이네스 학생이군요. 들어와 보세요. 그의 인상은 험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공지사항과 주민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박민수 총무는 제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원룸과는 다릅니다. 방이 작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하지만 월세는 35만 원이고 보증금은 30만 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그 정도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박민수 총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방 크기가 3평도 안 되고 창문이 없는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시생이거나 직장인들이에요. 조용히 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창문이 없다니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 할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이미 일주일째 친구 집 소파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박민수 총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직접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복도로 나오니 양쪽으로 작은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좁았고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밝혔어요. 신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어딘가에서는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방이 비어있는 방입니다. 박민수 총무가 문 앞에서 멈춰서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첫 번째 집이 될 수도 있는 곳 말입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가 찰칵 들렸습니다. 박민수 총무가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제가 살아야 할 곳인가요? 제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의 넓은 아파트에서 자란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과연 이 작은 공간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로 1.8m, 세로 1.4m. 제 눈앞에 펼쳐진 공간이 전부였어요.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벽면 세 곳에 침대와 책상 그리고 세면대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이 모든 것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방인가요? 제가 겨우 내뱉은 말에 박민수 총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5평 방이에요. 여기 침대, 여기 책상, 세면대는 저기 있고요. 그가 가리키는 곳들을 차례대로 보니 정말 한 발자국이면 모든 것에 닿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앉으니 무릎이 책상에 닿았어요. 고개를 돌리면 세면대가 바로 옆에 있었고 팔을 뻗으면 반대편 벽까지 닿았습니다. 파리에서 살던 제 방, 화장실만한 크기였어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복도 끝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실도 마찬가지고요. 박민수 총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저는 벽을 손으로 쳤습니다. 쿵쾅 얇은 벽에서 둔한 소리가 났어요. 프랑스라면 이건 집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벽을 통해 그대로 들려왔어요. 박민수 총무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적응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적응이요? 저는 다시 벽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죠? 친구도 초대할 수 없고 요리도 할 수 없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냈구나 싶어서요. 침대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리의 제 방이 그리워졌어요.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던 거실, 여유롭게 요리할 수 있던 주방,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방은 없나요?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을 때
박민수 총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방만 비어 있어요. 저는 창문을 찾았지만 이 방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벽 위쪽에 작은 환기구만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이런 곳에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민수 총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친구 집 소파에서 잘 수는 없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은 폐를 끼쳤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요. 저는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침대, 책상, 세면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모두 들어있긴 했어요. 비좁지만 나만의 공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집이라면 받아들여야겠죠. 제가 중얼거린 이 말에 박민수 총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여기서 지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작은 공간에서 제가 꿈꾸던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2.5평 방에서 저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며 저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곳이 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고시원에서 보낸 첫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옆방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와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고 창문이 없는 방에서는 바깥 공기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제 몸은 개운하지 않았어요. 목이 따갑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다른 주민들과 시간을 맞춰야 했거든요. 저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물소리를 기다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놀라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따뜻한 밤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나는 걸까 궁금해서 냄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옥상으로 올라가니 작은 공용 부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박민수 총무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네스 학생, 일찍 일어났네요. 밥 드세요. 박민수 총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제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올라와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 두꺼운 안경을 쓴 고시생,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료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한 고시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무님이 매일 해주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 특혜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월세도 저렴한데 밥까지 무료라니. 박민수 총무가 제게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를 담아주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던 제게 이 따뜻한 집밥은 정말 소중했어요.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맛있어요? 박민수 총무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다 보면 가족 같아져요. 옆에 앉은 간호사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방이 너무 좁아서 울었거든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시생은 3년째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고 직장인은 회사 근처라서 여기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모두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햇살이 옥상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이렇게 맑은 줄 몰랐어요. 빌딩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제 마음도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일출이 정말 예뻐요. 간호사 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기 올라와서 하늘을 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하늘을 보면 힘이 나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방에는 창문이 없지만 이 옥상이 있었다는 걸요. 여기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멀리 한강도 보였고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박민수 총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네, 정말 생각과 달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방은 좁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고시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늦게 공부할 때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는 깨어 있거든요. 간호사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와도 항상 누군가 있어요. 인사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만든 따뜻한 가족이었죠. 좁지만 이곳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어요. 제가 중얼거린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민수 총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여기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밥을 먹는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집다운 곳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평의 좁은 방이지만 이 공간에는 파리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대학교 국제학생 라운지에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둥근 테이블에는 5명이 유럽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 스페인의 카를로스, 이탈리아의 마르코, 그리고 영국의 에밀리까지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로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집값이 정말 말이 안 돼. 라는 한스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어요. 이네스, 여기 앉아. 에밀리가 저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그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너는 어디 살고 있어? 카를로스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시원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한스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고시원? 진짜? 그 감옥 같은 곳 말이야? 마르코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창문도 없는 쥐구멍 같던데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어?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어요. 그들이 제가 사랑하게 된 곳을 그렇게 말하다니. 국제인권법상으로도 비주택 공간이라고 하더라고. 에밀리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UN 인권 보고서에서도 한국 고시원을 문제 삼았어. 최소 주거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한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네스, 너 정말 불쌍해.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옥상에서 먹는 따뜻한 밥, 박민수 총무의 배려, 주민들과 나누는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그만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되물었어요. 그만하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살아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을 해? 마르코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네스, 너 정신 차려.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 곳에서 살면 안 돼. 왜 안 돼? 제가 반박했습니다. 내 방은 작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세면대도 있어. 에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네스, 그건 방이 아니야. 창고야. 프랑스에서는 애완동물도 그런 곳에 안 살려고 하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비주택이라 불려도 제겐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입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가 말하는 그 작은 공간에서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어.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늦은 밤에 공부할 때도 혼자가 아니야.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는 몰라. 한스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살 때는 넓은 방에 혼자 있었어. 하지만 정말 외로웠어. 여기서는 2.5평 방이지만 따뜻한 가족이 있어. 박민수 총무님은 매일 우리를 위해 밥을 해주시고 주민들은 서로를 챙겨줘.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나왔습니다. 너희는 UN 보고서나 유튜브 영상으로만 판단하지만 나는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어. 그곳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어. 크기가 전부가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카를로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네스,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그래,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르잖아. 저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 작다고 해서 내 행복도 작은 건 아니야. 에밀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네스, 정말 그렇게 좋아? 응, 정말 좋아.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너희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이곳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야.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만든 특별한 공간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곳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요. 외국인 친구들의 시선이 무엇보다 소중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제 진짜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가볼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해. 저는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라운지를 나서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을 당당하게 변호했거든요. 고시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7시 30분, 저는 고시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방 앞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3개, 4개씩 겹쳐서 들려왔어요. 발소리도 평소보다 많았고 누군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평소보다 밝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걱정하며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좁은 2.5평방 안에 박민수 총무를 비롯해 고시생 윤호, 간호사, 수연 언니, 직장인 민기형까지 5명이나 들어와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색종이로 만든 장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생일을 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박민수 총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오늘이 이네스 학생 생일이더라고요. 수연 언니가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24살 축하해요. 한국에서 맞는 첫 생일이잖아요. 저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파리에 있는 부모님도 시차 때문에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기억해주다니, 더구나 이렇게 좁은 방에 5명이나 들어와서 축하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윤호가 기타를 들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 한국어로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좁은 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이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때 민기 형이 말했습니다. 이네스가 대학에서 고시원을 변호했다면서요? 수연이 언니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부끄러워하며 물었을 때 수연 언니가 말했습니다. 같은 대학 간호학과 친구가 봤대요. 외국인 학생들한테 당당하게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 총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고시원을 그렇게 지켜줘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프랑스 학생이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젠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네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케이크 조각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농담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수연 언니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손거울이에요. 매일 이 거울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간직하세요. 민기 형은 한국어 공부책을 선물해 주었고 윤호는 직접 쓴 시를 주었어요. 박민수 총무는 고시원 열쇠에 달 수 있는 작은 키링을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여기 주인이에요라면서요. 제가 선물들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생일은 처음이에요.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박민수 총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제 방은 여전히 2.5평이었지만 온 세상에서 가장 넓게 느껴졌어요.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랑이 들어있다니. 3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저는 가장 큰 가족을 만났습니다. 제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 언니는 눈물을 훔쳤고 윤호는 다시 기타를 튕겼어요. 케이크를 다 먹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박민수 총무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네스 학생, 여기 와서 고마워요. 우리 고시원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벽에 붙어 있는 색종이 장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케이크 냄새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에서 케이크를 들고 웃고 있는 제 모습과 함께 메시지를 썼어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을 보냈어요. 여기는 정말 따뜻한 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생전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좁은 침대였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넓었거든요. 그로부터 2개월 후 저는 제 작은 방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환기구를 통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3247만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한국 고시원 일상 영상의 조회수였어요. 댓글 숫자는 15만 개를 넘어섰고 공유 횟수는 87만 번에 달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아침에 옥상에서 먹는 따뜻한 밥, 박민수 총무님의 배려, 주민들과의 소소한 대화, 그런 일상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이네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2.5평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한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브라질 온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의 작은 공간에서 이런 따뜻함이 있다니 놀라워요. 미국에서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도 이네스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브라질에서 CNN, BBC, NHK 같은 세계 유명 방송사들도 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공간이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요. 유럽 여러 나라의 신문에서도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프랑스 어머니의 댓글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네스 영상을 보고 방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간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다고 하네요. 박민수 총무님도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외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고시원 주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윤호의 기타 연주 영상, 수연 언니의 야식 만들기, 민기 형의 운동 루틴까지 모든 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상에서 밥을 먹으며 박민수 총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네스 학생 덕분에 우리 고시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네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 작은 공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 몰랐어요. 윤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고시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대학교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은 이제 제게 고시원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한스는 정말 그렇게 따뜻한 곳이야? 라고 물었고 에밀리는 나도 한번 구경해봐도 돼? 라고 했어요. 제 영상을 본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고시원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 공감한다면서요. 카메라를 끄고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습니다. 파리에서 살 때는 넓은 방에 혼자 있으면서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2.5평 방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디서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스마트폰을 들고 마지막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네스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봐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한국의 작은 방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디든 따뜻한 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끝내고 창문 없는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2.5평 방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공간이 세계에 보낸 따뜻한 메시지의 출발점이었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마음, 저희는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이 모든 감동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늘 감사드립니다.